역사책이 숨겨왔던 세종 주규의 충격적 진실. 여러분은 태종 이방원이 단지 아들이 예뻐서 왕위를 넘겼다고 생각하시나요? 1418년 8월, 조선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기록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치밀한 설계와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희님, 시작부터 소름 돋아요. 세종대왕님은 워낙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라 그 과정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보통 왕위 계신이라고 하면 피 튀기는 싸움만 떠오르는데 세종의 주기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평화로웠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말씀인가요? 잠깐. 그 평화로움이야말로 태종 이방원이 가장 공들여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 사병을 혁파하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 두려워했던 건 자신이 죽고 난 뒤 조선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도박을 합니다. 바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이었죠. 장남인 양녕대군이 엄연히 있었는데도요. 이건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거의 금기에 가까운 파격적인 선택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주목해야 합니다. 태종이 양위를 선포했을 때 조선의 신료들은 기쁨보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 왕위를 넘긴 태종이 죽지 않고 상왕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된 셈이죠. 아, 그러면 세종은 허수아비 왕이었던 건가요? 껍데기만 왕이고 실제 권력은 여전히 태종이 쥐고 있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종의 천재적인 후계자 트레이닝이었습니다. 태종은 병권, 군사를 다스리는 권한만큼은 자신이 끝까지 쥐고 있으면서 세종에게는 행정과 정치를 실습하게 했습니다. 세종은 즉위 직후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무를 보고 상왕인 태종에게 보고하며 정치적 판단력을 키워갔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준비된 왕 세종의 진짜 모습입니다. 와, 일종의 유급 인턴 기간을 거친 왕이라니.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신하들과의 관계에서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황희의 중용입니다. 여러분, 황희 정승하면 청백리의 상징이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황희는 세종의 즉위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태종의 눈밖에나 귀양까지 갔던 인물이죠. 세상에,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다시 불렀다고요? 보통의 왕이라면 숙청, 반대 세력을 제거함 했을 텐데 세종은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여기에 세종의 무서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세종은 황희가 가진 행동 능력과 균형 감각을 알아본 겁니다. 세종은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황희는 바로 그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최고의 엔진이었던 셈이죠. 세종은 사적인 감정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인 겁니다. 그럼 황희정승도 세종의 진심을 알고 바로 충성을 다했나요? 사실 반대파를 포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처음엔 서먹했겠죠. 하지만 세종은 황희에게 엄청난 양의 업무를 맡깁니다. 흔히 말하는 일로 복수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기록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종은 황희가 사표를 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라며 끝까지 곁에 두었습니다. 결국 황희는 세종 치세, 다스리는 기간 내내 국정의 중심을 잡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도 대단하지만 그 인재를 끝까지 활용하는 집요함도 대단하네요. 그런데 세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잖아요. 바로 집현전, 궁중에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이죠. 맞습니다. 세종은 즉위 2년 만에 집현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이 왜 굳이 집현전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공부만 하려고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비밀 병기이자 싱크탱크였습니다. 기성 세력인 대신들의 힘을 견제하고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젊은 엘리트 집단을 직접 육성하기 위함이었죠. 아,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의 정치적 동지들이었군요. 학문 연구라는 명분 아래 왕의 정치를 지원하는 세력을 키운 거네요. 그렇죠. 세종은 이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줍니다. 사가독서, 학자들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주는 유급 휴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집에서 책만 읽게 했고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내려보냈습니다. 국가가 학자를 단순히 행정심부름꾼이 아니라 전문 연구 인력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학문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세종은 이미 600년 전에 간파한 겁니다. 그 지원 덕분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발명품과 학문적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진희님, 세종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데도 남달랐다고 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 아니었나요? 잠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철저했습니다. 1430년 세종은 공법,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벌입니다. 바로 백성 1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였죠. 현대의 여론조사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세상에? 17만 명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국 각지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방의 실정, 세금과 군역의 부담을 백성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던 겁니다. 세종은 관리들의 보고서만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뒤에 숨겨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했죠. 백성이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는 말은 세종의 통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완벽한 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종이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 세종이라는 천재적인 설계자가 올라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결코 우연히 찾아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피냄새나는 권력투쟁을 끝내고 싶어 했던 아버지 태종의 결단,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했던 아들 세종의 합작품이었죠. 조선은 그렇게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종대왕님이 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지, 높이 받들어 존경받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똑똑한 왕이 아니라 사람을 쓸 줄 알고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왕이 통치를 시작한 그 찰나의 순간이 조선의 500년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찬란한 세종의 치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와 미스터리한 인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두운 그림자요? 성군 세종의 시대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데 이 천재들의 집단, 집현전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소름 돋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의 눈과 귀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종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비밀스러운 인물들의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